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10명 중에서 4명은 혼자 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1인 세대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젊은 층의 연애, 출산, 결혼 포기, 이른바 삼포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면서 1,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인구는 자연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83으로 1년 전보다 2.5% 올랐고요. 3분기 상승률은 2.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 휘발유, 전셋값이 올랐는데요.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3.7% 올랐지만 무와 배추값 하락 영향으로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특히 농산물이나 유가 같은 계절적,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1.9% 올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금융권이 대출을 억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참모회의에서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살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 대출이 일부 중단되면서 2, 3년 전에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던 무주택자가 어려움에 빠졌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자 문 대통령이 전세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 부채 규모를 줄이되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금융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어제부터 트럭 시위 등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있었던 스타벅스의 다회용 컵 이벤트로부터 촉발됐는데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다회용 컵을 받기 위해 고객들이 몰리면서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포함한 임금 인상, 과도한 굿즈 마케팅 지양 등을 본사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스타벅스 측은 파트너들의 의견과 지적을 모두 경청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2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 3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4만 4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3,978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2,800만 명을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라도와 경남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진 영향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는 비 예보 나와 있어서 출근길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비 예양 보시면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또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내외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1도, 한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 선이 예상되는데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에서도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이죠. 기능 한국인을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술을 가진 기능 한국인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바로 지금 뭐 다 있어요. 다니면 CCTV 기술 개발에 정말 평생을 바친 분이라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한계를 모르는 열정을 품은 능력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 바로 기능 한국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눈,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CCTV.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 개발의 중심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오게 됐고요. 그 기술력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계시죠. 오늘의 주인공 이상우 기능 한국인입니다. CCTV가 생소했던 초창기부터 30년 동안 한옥물만 팠는데요.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온 상우 씨. 대체 그 비결이 뭔가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판단하고 꿈이 그때 바뀌면서 오늘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 그의 꿈을 이뤄준 특별한 습관,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작동 중인 CCTV. 24시간 사건 사고를 목격해 안전을 책임지고 있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용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상우 씨네 회사는 CCTV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데 모든 객체가 지금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아이디를 나타내주고 매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특허를 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엔 또 어떤 기술을 만들려고요? 이게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내가 여기다 뭘 폭탄을 놓고 갈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감지해내는 그런 영상 감지 장치를 연구 개발해내는 게 프로젝트의 목표다. 어머나 세상에,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CCTV가 위험 상황까지 감지하게 만든다는 거네요. 지금 이제 번호판 종류들입니다.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현재 기술의 한계도 극복해야겠죠? 이건 무슨 실험인가요? 어떠한 번호도 인식을 해서 차적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가 빨리 지나가도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그의 관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흔히 가정용 CCTV로 쓰이는 IP 카메라를 해킹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약 5천 명이 되는 여성의 사생활을 훔쳐봤는데요. 몰래 녹화된 동영상은 2만 7천 개가 넘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CCTV 해킹 범죄. CCTV 해킹을 막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해킹을 당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조작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잘 나오고 있던 영상이 그 페이크 카메라로 바뀌는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면 이렇게 가짜 영상을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외부인이 침입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디도스 공격으로 CCTV 작동을 멈추기도 하는데요. 상우 씨와 직원들은 이런 피해가 없도록 방지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킹 쪽에 고차원적인 기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CCTV 1세대 기업으로 출발해서 항상 남들보다 앞서온 상우 씨. 그 덕분에 관련 특허만 14종이나 됩니다. 그날 오후 외출 준비를 하는 상우 씨.
업체의 대표와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25년씩이나 상우 씨와 함께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강직하시고요. 정직하시고 불편하신 거를 전혀 느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똑같이 걸으시고 똑같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술인으로서 주변인의 존경을 받는 상우 씨. 불편한 다리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상우 씨는 이웃집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죠. 그런데 3살 무렵 높은 대청마루에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다리에 장애가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상우 씨를 위해 형제들에게 가슴 아픈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너 둘은 얘가 이렇게 됐으니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됐으니 얘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학교를 보내서 기술을 배우게 해야 된다. 그러니 장남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포기해라. 그렇게 형제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된 상우 씨. 지금까지도 형제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오로지 내가 진짜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효도하게 하고 그다음에 형님, 내 여동생들 이게 다 앞으로 내가 아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혔던 거죠. 그가 가족에게 보답하는 길은 성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죠. 덕분에 자격증도 따고 어렵게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2만 원에 2만 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일 가지고는 제가 이 정도 기술 배워서 먹고 살 수가 없다. 독립을 해서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근데 돈이 있어야죠. 뭐 벌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창업하기엔 돈이 부족했던 그때 조건 없이 손을 내민 한 사람. 물품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로 상우 씨에게 큰 돈을 내준 거죠.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레디트, 신용이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때 바뀌면서 오늘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상우 씨. 그에겐 신용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일과를 기록하는 거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이걸 챙기려면은 메모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게 지금 그동안에 제가 메모를 했던 이게 16년, 17년, 19년. 어머나 꼼꼼하기도 하셔라. 이렇게 기록을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와, 약속과 다짐 그리고 계획까지 참 꼼꼼하게도 적어두셨네요. 오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 있다는데요. 시청의 통합관제실, 상우 씨의 또 다른 거래처입니다. 여기 설치된 대다수의 CCTV를 상우 씨네 회사가 설치했고 관리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야, 이쪽 카메라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해상도가 조금 흐릿한 것 같은데 높일 수가 없을까? 저희가 현장에서 조치해서 해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가서. 회사 직원도 파견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 기술력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여 년 동안 다양한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해주셨죠. 그걸 끝까지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장애가 나면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즉 CCTV가 많아질수록 구축보다 운영이 중요한데 그런 걸 끝까지 팔로우업 해주셔서 신경을 써주십니다.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한다죠. 사람을 얻으려면 신뢰가 필요하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동료 간에도 그렇고 성실하면서 신뢰가 가야 됩니다. 신체 장애와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기술로 성공하고 싶었던 상우 씨. 평생에 걸쳐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의 꿈을 이뤄준 특별한 습관. 그 속에는 실내를 지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네요.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의 주제는요. 부동산 쇼핑 나선 외국인입니다. 89억 타워 팰리스는 도대체 누가 샀을까? 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의 알짜 아파트 부동산들은 돈 보따리를 들고 온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의견 나눠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의 주제가 부동산 쇼핑 나선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 외국인들의 부동산 보유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요.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26,800여 건. 거래 금액이 약 11조 2,400억 원이라고 됩니다. 자, 이전까지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6년부터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타다가 잠깐 꺾이죠. 근데 네.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2006년 1월 1일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사고 막 그렇죠. 이래요. 그 주목할 만한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상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입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만 보면은요, 2017년에 외국인들이 한 5,300여 건 정도를 이제 사들였는데 2019년에 보면 7,300건 더 늘었겠죠, 최근에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뭐 한국에 살다가 실거주하려고 아파트 샀다. 이러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투기로 가담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체의 30% 이상은 외국인들이 33% 정도는 실제 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들의 이 수요에서는 투기성이 짙은 그런 매수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국내 부동산에 사는 외국인 1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국내 부동산 매입이 가장 많은 외국인은 바로 중국인이 되겠습니다. 네. 국적별로 보면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매수 비중이 2013년 약 36% 1위로 올라선 뒤에 9년 연속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60에서 70% 올랐고요.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지난 정부인 2016년에는 약 7,700건이었지만 지난해 약 13,800건으로 4년 만에 79% 정도 폭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들 얼마나 지금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K-팝, 뭐 K-뷰티,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K-부동산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그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K 부동산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좀 보면 최근 뭐 우리 금융당국 정부가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대출 규제도 한몫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이제 일명 줍줍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요. 다만 좀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대출이 자유롭다. 이건 아닙니다. 똑같이 뭐 LTV라든가 DTI라든가 뭐 국내 은행에서는 15억 이상에서는 담보대출 안 나가고 이런 거는 똑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이 외국인들이 자국 은행에서 거기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은돈으로 아니 거기 사게 그런 게 되면 없는 거야.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외국인들의 대출 수요,
자국은행에서 갖고 오는 돈들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랐던 뉴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33살의 한 외국인이 90억 원에 육박하는 도곡동의 한 펜트하우스를 전액 은행 돈으로 매입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모두를 서프라이즈하게 한 그 외국인이 바로 88년생 33살의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중국인은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대표적인 주상복합 아파트죠. T아파트의 복층 구조 펜트하우스를 아래층과 위층 각각 55억 원, 34억 원 모두 89억 원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제 뭐 서프라이즈죠. 네. 기자들도 실제 이 등기부 등기부 등본 등기할 때 나오나 했는데 역시 그렇죠.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집을 최근에 사신 분들 알겠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 굉장히 꼼꼼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련 서류도 첨부해야 되고. 근데 이 중국인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에 89억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대출. 이렇게 쓴 겁니다. 전액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자국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와서 89억으로 샀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실은 모르죠. 그렇게 써버렸으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저 9억까지인가? 15억 이상은 아예 안 나오죠. 안 되죠. 9억까지 해서 40%인가 이제 집 살 때. 그렇죠. 그렇게 LTV는 되고 또 투기 구역은 더 낮고요. 그 이후에 15. 그러니까 15억 이상 되는 집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거고. 영원입니다. 그죠? 그 밑에서 9억 구간까지 40%, 9억이 넘는 구간에서 20%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에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은행. 외국 은행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국은행에서 갖고 왔는지 어디 딴 데 어떤 뭐 불법 자금으로 샀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정말 안타까운 게 정작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막혀서 집을 분양받고도 뭐 중도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잔금을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 한국 들어올 때는 서울 아파트를 무조건 산다. 왜? 무조건이야. 오른다, 짠. 무조건 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받아서 그다음에 아파트를 한 채 삽니다. 그다음에 졸업할 때 비과세 혜택까지 다 챙겨가지고 몇 억 벌어서 가는 거죠. 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다가 지금은 전세대출까지 어느 정도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이제 수림 씨도 카페 반응들 나왔지만 이런 반응들이 웬만한 부동산 카페에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집단 대출. 이거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냥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9억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거기다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나아가서 전세담보대출도 지금 규제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턱턱 어디서 돈 조달하고 특히 글쎄요. 자국에서 갖고 오면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서울 아파트는 안 그래도 현금 부자 아니면 못 사는 신의 영역인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나머지 TO 물량들을 다 가져간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세도 굉장히 귀하고 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이 또 외국인들에게는 갭 투자하기 굉장히 유리한 시점이잖아요.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하면 전세가 뭐 8억 2천 이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갭. 한 1억, 1, 2억만 있으면 집 한 채를 떡 사는데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집 사는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국에서는 전체 좀 하려고 보면 뭐 부동산 거래에서 채 1%도 안 되거든요. 외국인 비중이. 그래서 뭘 해 이럴 텐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이 한 채 가격이 전체 시세를 좌우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가 지금 급감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뭐 10억짜리를 15억에 턱 샀다. 그럼 그거 15억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그런 또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체 비중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이 매수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주택 임대 사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외국인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약 2,400명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 주택은요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
세 채 정도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운영 중인 셈입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는 중국인,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요렇게 중국인이 이게 37%를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885명으로 그러니까 뒤이어서 미국인, 캐나다, 대만, 호주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절반가량 3,262채가 등록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그다음 인천, 부산 순이었습니다. 네. 저도 전에 한번 요쪽 지역에 한번 전세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대만 사람이 주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 보고 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부동산이 못 봐요. 그냥 믿고 하세요. 아니 근데 이런 임대도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는데 30대 중국인이 전국의 고가 아파트입니다. 8채를 일단 매수를 해서 월세를 주고 있던 것이 파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국내인이었다면 금방 잡혔겠죠. 그렇죠. 근데 고액의 월세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파악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 특히 이 사람은 전월세 받으면 신고해야 돼요. 임대소득을. 8채잖아요. 그런데도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었고요. 나중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봤더니 또 그 출처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과세 영역에서도 이렇게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번외 지역, 사각지대에 빠졌다는 점도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상황을 생각해보면 들을수록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네, 그렇긴 한데 이런 사례가 또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그럼요. 40대 미국인 A씨는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아파트를 한 채 한 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서울, 수도권, 충청 지역 등 아파트 총 42채 그러니까 6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쓸어 담았습니다. 네. 국세청 검증을 해봤더니 수십 채 아파트를 살 만큼 국내 소득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자금을 융통한 그런 기록들도 없었고요. 알아봤더니 전세를 끼고 연달아 주택을 구입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 방식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국인의 경우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또 양도세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아니죠.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세금을 거의 또 안 낸다는 건데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살 때 취득세 내고요. 갖고 있으면 보유세 냅니다. 재산세랑 종부세.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과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가정이에요. 부부가 한 채 한 채 갖고 있으면 이 가정은 이 사람은 2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되고 그렇죠. 아들까지 갖고 있다. 그럼 3채를 갖고 있는 게고 팔게 되면 지금 양도세 중과가 85%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데 85% 내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 중국인 부부가 한 채씩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당국이 이 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채로 돼 있잖아요.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중국인 가정이 뭐 부부, 아들, 딸 4채를 갖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한 채씩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어서 특히 양도세도 피해가게 되는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인터넷상에는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 나라에서 중국인 집주인한테 집세 내는 일이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 있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 온라인상은 좀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글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 중국인한테 월세든 전세든 계약하게 생겼네. 중국인에게는 집을 팔 때 세금을 10배 물리든지 아니면 집 사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반발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일까요?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자금 출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뭐 쉽지가 않습니다. 자국에서 돈을 갖고 오면은 뭐 그냥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돈에 돈 세탁 같은 우려도 있고 특히 이들이 우리나라의 시세를 움직일 만큼 최근에 거래가 워낙 줄어들어가지고 뭐 그냥 비싸게 사버리면은 전체 뭐 서울 집값, 대한민국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런 시세 조정에 또 영향도 주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주택 공급을 가져가니까 우리의 몫이 적어지는 거죠. 저희 계속해서 그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다고 하잖아요. 중국인.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요. 이들이 보유한 토지가 10년 전보다 5.4배 늘어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6.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피드, 이 속도예요. 네.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못할 게 없네. 그러니까요. 이걸 알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중국인 부동산 하면 제주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주도. 2007년이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특별법이 생겼고 일정 토지를 갖고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줬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때부터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의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당시엔 제주도에 집중됐고 이게 이제 전국 서울 수도권으로 확산이 됐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원래 바람 여자 도리 삼다도잖아요. 신삼다도가 게스트하우스 렌터카 그리고 중국인 신삼다도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제주의 이제 해와달 황토마을이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서 장춘 황토마을 이렇게 아예 이름이 바뀌는 저 이제 지역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참, 이 지방에서 시작한 중국인들의 그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가 이제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검은 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돈 세탁이나 이런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시세나 이런 것들을 안 봅니다. 그냥 덥석덥석 사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교란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뉴스클립에도 잠깐 봤지만 부산 해운대 지역의 30평형 아파트 시세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7억 5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 3월입니다. 중국인이 17억에 그냥 산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왜 저걸 17억에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을 본 거겠죠. 대박이다. 그러면은 이 7억 5천 8억짜리 아파트가 순간적으로 17억 되는 거예요. 17억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한 채가 거래되면 그게 전체 시세니까. 그 밑으로 안 팔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더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뜩이나 집 내놓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채 팔리는 게 그 아파트 전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야,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리 부동산을 사요. 그 중국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니까. 그 우리도 가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중국에 있는 땅이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권을 허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은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은 공산사회인 만큼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중국에서 장기 거주해야 돼. 오래 살아야 돼요.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수속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우리 부동산, 한국 부동산을 자유롭게 막 사들이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을 이용하는 자격을 주는 거구나. 그걸 돈 주고 사는 거고 토지는 다 나라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집중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앞서 얘기했던 이 상호주의와 형평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외교와 각 나라 대 나라에서는 기본이죠. 비자 발급이 그쪽에서 어렵다? 우리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령 우리나라가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부동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이나 호주가 우리 사는 것은 이 상호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죠. 그런데 중국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힘든데 상대적으로 중국인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지적되는 게 역시 중국인들, 외국인 중에서 특히 형평성을 부동산 매입에도 매수에도 함께 적용해야 된다. 빨리 국회가 움직여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중국인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라 이런 게 아니고 형평성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사면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뭔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그 호주의 경우에는요. 중국이 그 땅을 사들이는 걸 방치했다가 거의 섬을 통째로 강탈당할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또 이 문제가 커지고 커져서 최근에 중국과 호주가 막 싸우고 석탄을 수입 한 해 만에 막 중국이 전력난에 가게 되는데 호주의 캐스윅 섬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아름답고 하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전체 지역의 20%를 장기 임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당 주민과 마찰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구를 봉쇄하고 함부로 다니지 못하는 접근 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아예 다 깎아내고 막 난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립각이 서게 됐고요. 거기 해당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통로를 못 가니까 헬리콥터를 타든가 뭐 보트를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찰이 커졌고 캐스윅 섬에서 돈이 되니까 막 다른 호주들의 땅을 사들이면서 호주인의 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맞아요. 그게 중국 대 호주의 분쟁이 됐고 아예 뭐 석탄을 중국이 안 사겠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중국이 전력난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시작이 또 이런 호주의 한 작은 섬 부동산이 어떠한 영향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도 저런 비슷한 일을 겪으면 안 되죠. 그럼요. 예전에 우리가 너무 약해서 군사 외교 정치력이 너무 약해서 정말 아픔 겪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어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뺏기면 안 되죠. 네. 야, 하여간 오늘 또 새로운 면에서 한번 걱정을 해봤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요. 대한민국의 사이코패스 범죄자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검찰이 사이코패스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그 사이코패스 그 단어는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선 이게 뭔지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를 나누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통칭해서 사이코패스로 같이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일에 있는 슈나이더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사이키아트리한 정신적인 어떤 문제와 더불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럼 작용과 반작용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오는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면 타인에 대한 자극은 굉장히 무관심한 것.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가 우리가 논의하게 된 최초의 그 성격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네, 맞습니다. 경찰은요, 그 강윤성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얼마의 점수를 받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요, 실상 3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34점을 기록한 전형적 사이코패스로 판정받은 유영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네, 사이코패스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이 부분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는데 왜 이 점수를 못 밝히는지를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해 사실 공표와 관계가 없는 거고 물론 그 강 씨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인간의 존엄 어떤 인격 침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라는 점은 한편으로 이해는 하더라도 덧없는 국민의 생명 두 사람의 생명이 빼앗긴 사건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저는 한편으로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가 나오는데 원래 이게 만드는 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헤어 박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수정 박사님이나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가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지면 미국 사람을 위한 평가 도구인 거지 대한민국 국민의 평가 도구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PCLR이라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 리스트 리뷰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만든 거는 4개 분면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점수를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만들어 놓는 점수 중에서 보통은 한 30점
이상이면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대인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과거 어릴 시절에 얼마만큼 범죄를 저질렀느냐, 대략적으로 한 4개 분면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가끔 이렇게 장난삼아 이렇게 해보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게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나와 있고 이 사이코패스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프로파일러가 들어가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검사해가지고 너 25점이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윤성은 법원에 출두할 때도 그 기자의 마이크를 걷어차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강윤성이 어떤 행동이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일까요? 네, 사이코패스의 두 가지 좀 행동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타인을 성적, 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정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강 씨 역시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뭐 이웃들한테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유흥비 요량으로 쓸 목적으로 돈을 좀 빌려왔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공에 처하니까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거죠. 또 사이코패스 특징 중에 하나가 범법행위로 이득을 얻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 씨가 실제적으로 취재진 앞에서 당신 취재나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막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많이 내가 못 죽인 게 한이 된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자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 개념 자체가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지금도 사이코패스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범죄자들이 몇 명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연쇄살인범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하고 저도 사실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름입니다. 유영철이라는 이름 기억하시겠는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많은 사람을 살해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21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21명의 사람을 2년 동안 사실상 연쇄살인을 했다면 이게 기간별로 따지면 굉장히 섬뜩한 그런 어떤 기간이 되는데 이 유영철 자기의 어떤 범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범죄 언력 행위들 아침에 우리가 행하잖아요. 행복한 아침이라서 제가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제가 봐도 정말로 이거는 참 심각한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이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뽑는 정남규. 이 사람도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남규는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1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20명을 중상에 빠뜨렸는데요. 이 사람이 참 나쁜 게 어린아이, 길 가는 어린아이나요. 부녀자들을 성폭행을 해요. 그다음에 둔기로 내려쳐서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살해할 때 그 쾌감을 느끼는 전형적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체포 이후에도요. 심지어 내가 더 이상 살인을 못할까 봐 조바심이 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참 그런 게 2009년에 결국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스스로 이제 자살의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교도소 안에서는 사람을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살인에 대한 집착이 커지면서 죽일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저는 강호순도 있거든요. 뭐 사실 지금 이야기했던 유영철 그다음에 방금 하고 뿐만 아니라 강호순이라는 사람도 이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살인을 저질렀는데 한 10명 정도의 피해 여성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호순이 굉장히 이렇게 그 행동이 정반대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지금 이제 보면 굉장히 선량한 모습을 보이는데 또 살인을 했는 걸 보면 완전히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서 저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당황했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끝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정말 선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랬고 지금 이제 이춘재 살인 사건에서도 이제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이춘재도 굉장히 이렇게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좀 심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살인마,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거 우리도 들었는데 최근에는 연쇄 살인범이 아닌 일반 범죄자인데도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네, 참 그 부분이 중점을 둬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던 조두순 기억하시죠? 조두순은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요 29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6점, 27점을 받은 심지어 강호순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한 건데요. 네. 조두순은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라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2017년도에 여중생을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죠. 이영학의 경우도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25점을 받아서 이러한 성향이 매우 짙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또 16개월에 입양하죠.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모 역시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좀 나온다면서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이게 미국 FBI에서 이제 행동 분석 팀이라는 게 이제 Behavioral Analysis 팀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맞지 않고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절대로 사이코패스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도 사실 야뇨증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키를 치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때 이제 소금도 뿌려주고 주위 분들이 하셨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이유 중에 뭔가 하면 꿈과 현실을 구별 못한다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던 어떤 현실과 그다음에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의 세계를 구별 못하는 점이 야뇨증에서 드러났다는 거고 혹시 어릴 때 저희 때는 불장난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장난이 이제 사실 사이코패스의 또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데 이게 방화라는 게 확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는 것보다 이렇게 확 올라가는 어떤 불길들이 보이면 그게 자기의 어떤 욕망을 굉장히 크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돼서 사실 방화범죄 우리 남대문 사건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삶에 억눌려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피해적인 어떤 망상 때문에 이런 어떤 방화를 저질러서 어린아이일 때 그런 방화를 많이 하고 그 방화 때문에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으면 이 또한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다. 요 두 가지는 뭐 제가 봤을 때 미국적인 어떤 측면이고 또 하나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측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동물학대입니다. 이게 사실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이코패스가 되고 연쇄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텀이라는 우리 징후라는 개념은 분명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FBI에서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 경향이 충분히 있다. 사실 동물도 아프다는 걸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요. 뭐 집에 전부 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어제 이제 저희 반려동물 저희 집에서는 그냥 애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애기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식구 3명이 전부 다 걔한테 매달려서 얘가 왜 이럴까? 분명히 그 반려동물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가 아픈 거를 이야기하고 소리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살해를 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과거의 행력을 좀 과거의 뭐 어렸을 때의 어떤 행적을 검토할 때 동물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검토해서 사후에 사이코패스 정후에 조금 남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점점 더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뭔지 궁금해지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사이코패스는요 일반인에 비해서 뇌의 구조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미국의 부르캄의 국립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 감정을 지배하는 게 전두엽의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사이코패스들은요, 일반인에 비해서 이 전두엽 기능이 15%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좀 무감각하고 또 양심의 가책조차도 잘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처벌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요.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분비물이죠. 세로토닌 자체가 사이코패스는 좀 부족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공격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또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뭐 유전적, 생물학적 원인도 있지만 여기에 사회환경적 요인이 좀 더해지면 이런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경험, 또 뭐 어떤 범죄의 경험들이 더해지면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마들이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높게 나오고 사이코패스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그냥 이것도 편하게 그건 재미삼아 좀 들어주시죠. 사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를 만날 때 너무 힘든 상사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분명히 있죠. 네.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그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상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너무 천진난만하게 진짜 좌충우돌 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경우가 우리가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면 굉장히 높은 하이아르키에 올라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같은 직장 동료의 저희들이 상하관계가 제가 좀 말하기 쉽게 다 동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도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핍박을 하게 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에서 바라본다면 혹시 가끔 저한테도 물어봐요. 이런 상사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 밑에서 좀 이렇게 지내시다가 어차피 상사가 바뀌잖아요. 바뀌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야지. 그런 상사한테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오히려 더 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두가 연쇄살인범, 연쇄살인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성폭력 뭐 이런 걸 저지른다든지 이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무지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요. 왜 사회 상류층이나 이렇게 엘리트들이 막 고도로 이렇게 막 계획을 해가지고 살인을 막 저지르고 그런 장면 보셨죠? 맞아요. 실제로 사회 상류층이나 여성이나 청소년 계층에도 이러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이코패스 범죄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어야 되고 고도의 지능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요. 사이코패스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드라마도 많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떡하냐. 공공의적 원. 맞아. 네. 그런 영화 많죠.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사이코패스를 뭔가 치료하거나 혹은 예방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 형사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생내적 범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서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형사정책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형사정책이 돼요. 이 사람을 무해화시켜야 되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유아 때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 굉장히 사회 공동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안정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사람이 하나의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좀 이런 어떤 성향이 보였을 때 그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이런 성향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갈등입니다. 아랫집 남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부부는 사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지난달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요즘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나누죠. 네, 먼저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달 27일이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전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정말 입으로 담기 힘들 만큼 참혹한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층간소음 때문에 그 위에 살고 있던 부부 살해를 당하고 그와 같이 살고 있던 부모도 이제 사실 흉기에 찔리게 되었고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아이들은 문이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고 하는데요. 참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2명
이나 앗아갔고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친 이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그 부모는 그 사실 과다추혈로 사망하게 되었고 네. 그 부모 이제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아이들이 방 안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인데 네.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담아낼 것이냐. 분명히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좀 피해를 좀 잘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 정 씨가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요, 내가 층간소음에 하도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추석 연휴 전날이죠.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요, 그 정 씨가 3개월 전에 미리 흉기를 좀 준비했던 점, 그리고 범행 당일에도 흉기를 가지고 위층에 올라갔던 점, 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흉기를 휘둘렀잖아요.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해서 계획범죄다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정 씨 진술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내가 범행 당시에는 살인을 염두에 두고 위층에 올라간 거는 맞다 이러면서 계획범죄를 일부 인정은 했지만 그 흉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호신용으로 준비한 거고 뭐 수개월 전부터 내가 미리 준비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번 사건, 두 집의 갈등은 그럼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네, 그 정 씨는요, 그 피해자 그 가족들과의 갈등이 한 1, 2년 전부터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다고 해요. 미혼인 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원제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는데 이 해당 아파트에는 한 5, 6년 전부터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어머니랑 함께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직업상의 이유로 이제 떠나시게 된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자 생활을 했는데요. 반면 피해자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킨집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늦게까지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영업을 마치고 이 부부가 밤 10시경에 귀가를 했다고 하고,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는 이제 막 잠에 들려고 막 잠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정말 일부긴 합니다만 그간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의견도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잠을 자려던 상황에 뭐 뛰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사건 좀 들여다보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의 그 목소리도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피해를 당한 그 집에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매트를 깔았대요. 사실 층간소음에서 가장 좀 이렇게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쿵쿵쿵 이렇게 걷는 이런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매트를 깔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주의를 기울였고, 지금 오히려 위에 그 층간소음이 있는 밑에 있는 집에서 샤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과민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가해자와 살았던 사람들의 정언도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수인 한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인 한도에 있는 소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위에 그 층간소음 그 발생을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적인 피해자가 아닌가.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인 흉기를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냐. 사실 층간소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적인 불만 혹은 사회적인 어떤 억눌림이 층간소음에 의해서 글로 표현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경찰이 제대로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좀 찾았으면 단순한 그 층간소음이 아니라, 층간소음이면 위에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층간소음과 관계없는 범죄의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살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 씨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범죄 심리 분석관이 정 씨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정 씨는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대부분 혼자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만남도 거의 없었고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로 확인이 됩니다. 정 씨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3차례 정도 심리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정 씨는 내성적인 은둔형 성격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 씨를 수사한 경찰도요, 정 씨가 내성
내성적이기는 하지만 그 외부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은 정말 뭐 한두 번이 아닌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도요.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그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에게 도끼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입건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 안양에서는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 50대 남성이 그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라가지고 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근데 한 차례 바른 게 아니고요. 조사해보니까 10일 간격으로 총 3차례나 인분을 발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9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그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이웃집 현관문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네.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수에 그친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야, 층간소음으로 도끼에 인분의 방화까지 지금 막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수치상으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 최근 9년까지 이 층간소음이 나와 있는 게 한 20만 건 정도가 신고가 됐대요. 네.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그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문제가 61%가 늘었는데 2020년에만 4만 2천 건 정도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층간소음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다들 경험하셔서 아시겠죠. 위에서 쿵쿵거리는 특히 발걸음 소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뭐 뛰어다닐 수밖에 없지만 네. 그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 이 밖에도 지금 저희 집도 똑같은데 인테리어 공사 하는 그 소리. 사실 그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고 그다음 냉장고 가전제품 소리, 그다음에 샤워기 트는 소리, 그다음에 밑에서 반려견이 이제 소리 내는 그런 것들도 다 층간소음의 어떤 그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층간소음이 어떻게 살인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 하나가 몰라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옛날같이 그냥 하나의 어떤 사회에서 옆집에 그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면 그 집에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전혀 그 집을 그치, 모르고 모르지.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싸움 할 때 제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거나 아니면 집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이 보이면 화가 더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층간소음도 위에서 층간소음, 밑에서 층간소음을 좀 이렇게 항의를 할 때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우린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시작할 때 층간소음의 분쟁은 갈등은 시작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사실 괴롭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응하는 요령 뭐 이런 것도 인터넷에 올라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층간소음을 유발한 윗집의 윗집으로 이사가서 복수를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한 유튜버가요. 2년 동안 층간소음에 네. 너무 시달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참아보다가 잠까지 못 자게 되니까 내가 대화로 좀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그 위층에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요.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소음을 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속이 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시달렸나 보죠. 네. 위층에 위층으로 이사를 갔다. 근데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네. 그러니까 뭐 점을 낼 수 있는 우퍼 진동기 이렇게. 그거 저 천장에다 붙여놓고.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뭐 집에 보면 이렇게 예. 그 홈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런 소리 나는 걸 사실 그거를 이제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나게 하면 그 낮은 진동음이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층간소음 복수 마케팅이라는 어떤 그 직업도 나왔다고 하는데 참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대요. 통돌이 세탁기 3시간, 발소리 360분, 또 층간소음 복수 음악 뭐 이런 게 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뭐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네, 이렇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우퍼 스피커를 천장을 향해서 설치해서 노래를 트는 경우에는요. 중요한 게 무슨 노래를 트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놔요.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놔요. 이거는 뭐 용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기계음 소리나 뭐 귀신 소리처럼 생활 소음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소음을 발생을 시키면요. 이건 고의성 부분이 쉽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도적인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
형사처분이 되기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노래를 틀어놓는 건 괜찮지만 밤늦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통상적인 그 수치를 넘어서 틀어놓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판넬로 자세히 또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층간소음 항의 기준이 있는 줄 전 몰랐거든요. 항의 기준, 뭐가 금지되어 있고 뭐가 허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지되어 있는 것부터 보죠. 주거 침입. 그렇죠. 주거 침입하면 안 되죠.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이건 안 돼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거 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다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직접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폭행이나 또 다른 분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초인종 더 이상 누르지 마세요. 이런 데도 계속 찾아가면 형법상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요.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도 전에 밑에 살던 분이 위에서 아무 행동을 안 했는데 시끄럽다고 이떡거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문을 두드렸더니 도복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서로 대면을 하면 이런 부분은 이거 잘 막아놨어요. 만나면 안 돼요. 도복은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검은 띠더라고. 허용. 전화 연락, 문자 항의, 또 천장 두드리기가 허용이 돼요? 이건 허용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참 눈에 띄죠. 재판부에서는요,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고성 지르기 등은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아랫집도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직접 찾아가는 건 안 되지만 이런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고통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현관문에 경고문 달아놓는 경우들 많으시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이게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또 그 내용이나 표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문을 왜 전부 전 세대가 볼 수 있는 공용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요. 고무 망치나 지팡이로 두드리는 건 되는데 아랫집의 소음이 끝난데도 계속 이제 두드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앞서 설명한 케이스죠. 윗집 문에 인분을 바르면 이러한 현관문의 효용 가치를 해한 거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인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최근에는요. 냄새 보복이 나왔대요? 이게 저는 소리보다 더 큰 보복인 것 같은데 사실 환풍구가 있잖아요. 환풍구에 담배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 환풍구에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는 담배 보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과연 보복이라도 정말 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저건 또 화재 위험도 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기향, 그다음에 에프킬라 이런 걸로 냄새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 층간소음 굉장히 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건 갈등이 증폭되죠. 그렇죠. 감정을 상하게 해서 정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층간소음 문제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요. 그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 소란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의성 입증이 대단히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민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민법 217조에서 토지 소유자는 이웃, 인근 이웃자들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그런 층간소음은 용인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가 경험했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로 재직할 때요. 진정서가 하나 이제 된 거예요. 그 진정서 보니까 죄명이 폭행이에요. 그래서 무슨 폭행인지 봤더니 자기가 아랫집에 사는데 윗집에서 계속 쿵쿵거리니까 내 고막이 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명이 고막폭행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정인한테 전화해서 이건 형법상 좀 어렵다, 죄송하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도 벌금 1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게 실효성 있는 게 없는데 이게
폭행죄 되는 거 아니야? 내 고막이 아픈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오. 경우도 있었는데 얼마나 힘드시면 고막 폭행죄로 고소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분쟁을 중재 기구를 또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건데 청간소음 이웃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소음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소리가 그 데시벨이 이상 수인 한도를 넘어가면 여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고 강제력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래 위에 첫 번째 그런 어떤 소음이 발생할 때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갈등이 계속되면 절대로 만나지 마시고 이걸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절대로 대면으로 만나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쩐 때는 보면요. 소음의 원인이 바로 윗집, 바로 아랫집이 아니고 아닐 때 있어요. 이게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예,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하잖아요. 그럴 땐 억울하기도 하죠. 윗집이라는 이유로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집은 뛴 적이 없다. 이러면 또 그걸로 거짓말한다고 또 더 다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음이 원인이 윗집인 경우가 제일 많지만 윗집의 옆집이나 옆집인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래층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특정 시간대에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소음을 발생시키냐라고 자꾸 올라오실 때는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장하는 시간대에 내 방이나 거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놓으시면 나중에 항의하러 왔을 때 보여주면 되겠죠. 네, 그런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이렇게 입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 정말 제일 안 좋은 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해야죠. 바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대응을 하면 맞아요. 정말 큰 싸움 나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건, 사고,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자, 층간소음까지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꾸물꾸물하고 이러네요. 네, 오늘도 비 소식 있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고요. 저는 이제 제법 밤에 좀 쌀쌀하다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들더라고요. 네,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카디건도 하나 챙겨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